아들. 엄마, 근데 저희가 결혼 전에 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어? 무슨 얘기? 저희 명절에는 각자 집에 가기로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수진이는 연휴 시작하면 바로 처가로 가고요. 저 혼자 집으로 갈 거예요. 그럼 너만 온다고? 네. 효도는 각자. 뭐? 효도는 각자 하기로 했다고요. 그리고 딸. 엄마는 취미 같은 거 없어? 어? 왜 자꾸 전화를 해? 나 일한다니까. 차라리 아빠랑 놀러를 가던가 하면 되잖아. 남들은 명절에 자식들 보고 여행 가라고 하고 인생 즐겁게 살던데. 엄마는 왜 그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엄미향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엄 씨는 자식들 교육시키고 뒷바라지하는 것에 인생을 바쳤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결과가 안 좋았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너무 잘 돼서 탈이었습니다. 잘난 자식은 남의 자식이고 못난 자식이 내 자식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잘난 자식들이었지만 내 자식 같지가 않았으니 말이죠. 손주들까지 있어도 엄씨 부부의 노후는 무척 외로웠습니다. 자식들은 저들 살기 바빴고 부모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북적거리며 사는 게 꿈이었던 엄씨는 북적거리진 않아도 되니 내 자식들 얼굴이라도 가끔 좀 보면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잘 키워놨더니 며느리의 남편, 사돈의 사위가 되었고 또 잘 키워놨더니 사위의 아내, 사돈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공부시키지 말 걸 하는 후회까지 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저 적당히 키웠으면 적당히 잘나서 적당할 만큼 부모 곁에서 지지고 볶고 살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이런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는 자식을 다시 내 품에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엄씨 부부가 자식을 놓아주거나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딸내미도 아들이랑 같은 대학 갔다며? 그렇게 됐네. 역시 둘째도 첫째 따라가는 법이잖아. 그리고 둘 다 공부를 오죽 잘했어? 에이 뭘. 그만큼 엄마 아빠가 교육을 시켰으니까 그렇지.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이 한참을 엄씨의 자식들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미 자식들을 대학에 보낸 사람들도 있었고 곧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으니 관심사가 비슷했죠. 부럽다 부러워. 그러게. 비법이 뭐예요? 우리도 좀 알려줘요. 아 자기네 작은애 내년에 수능이지? 근데 아무리 해도 성적이 안 올라. 사실 사교육도 많이 시키고 열성적으로 자식들을 가르친 것은 맞지만 그것도 자식들이 똑똑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고 어떤 공부를 시켰는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대부분 부럽다며 치켜세웠고 또 누군가는 시기하여 딴지를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엄씨의 아들, 딸이 잘났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 둘 정말 잘 가르쳐서 남에게 존경받으며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자식들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엄씨 부부가 꿈꿔왔던 삶이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나중에 자식들이 결혼을 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더라도 가끔 만나서 오순도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나이 들고 돌이켜보니 자식 잘난 건 하나도 부러울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자식의 됨됨이를 뜻하지 않았고 부모의 행복을 결정짓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랬다면 잘난 자식을 가진 세상 모든 부모가 행복해야 할 텐데 사실상 그런 경우는 엄씨처럼 외로워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엄씨의 아들, 딸은 모두 좋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아들은 손꼽히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했고, 딸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전문직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도 모두 다 잘 되는 것은 아닐 텐데, 다행히도 엄씨의 자식들은 탄탄대로를 걸었습니다. 잠시 으쓱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요즘엔 좀 한가해져서. 오빠 시간 되는지 내가 물어보고 맞춰서 주말에 한번 갈게. 그래? 안 그래도 네 아빠 어젯밤에 너희 얘기 하더라고. 무슨 얘기? 그냥 요즘 바쁜 것 같다고. 은근 기다리는 눈치던데? 정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갈게. 그래, 알았어. 바쁜 직장 생활에도 가끔은 이렇게 만나서 식사도 했는데 말 그대로 정말 가끔이었습니다. 참 자식들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면 많이 본 걸로 쳐야 했죠. 하지만 그것도 감지덕지해야 했던 걸 몰랐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하고 나니 한 달에 한 번은 커녕 1년에 2번 보기도 그렇게 힘들었죠. 엄마, 내년 봄에 결혼하려고요. 전에 만난다던 그 아가씨? 네, 같은 직장 다닌다고 그랬지. 맞아요. 학교도 동문이고요. 30 초반의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잘난 아들. 그만큼 똑똑한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처음 소개를 받았을 때도 자신감 넘치고 똑부러지는 모습에 내 아들과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나고 야무진 며느리이기에 시집에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듯 했습니다. 다음 달 명절에 말이야. 너희 온다고 아버지가 특별하게 맛있는 것 좀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며느리가 뭘 좋아하는지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성화셔. 아, 아버지가요? 그래. 벌써부터 설레나 봐. 며느리 온다고. 아들이 결혼하고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아직 보름도 더 남았는데 남편은 벌써부터 들떠 보였습니다. 그리고 엄씨도 내색은 안 했지만 내심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고민하다가 남편의 말대로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자 싶어서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저희가 결혼 전에 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어? 무슨 얘기? 저희 명절에는 각자 집에 가기로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수진이는 연휴 시작하면 바로 처가로 가고요. 저 혼자 집으로 갈 거예요. 너만 온다고. 네, 아들의 말에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연히 명절이면 아들 며느리가 오고 그 다음에 둘이 같이 사돈네로 가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다못해 처가를 먼저 가더라도 같이 다니는 게 보통이 아닌가 했죠. 효도는 각자. 뭐? 효도는 각자 하기로 했다고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는 하나 결혼 후 첫 명절부터 이렇게 따로 행동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뒤로 3개월이 지났는데 여태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명절에도 며느리를 안 보면 1년 중 만날 날이 단 하루도 없다는 말 같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잖아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자식인 자기가 오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아들의 태도에 당황스러워도 수긍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다만 마음이 조금 그럴 뿐이었죠. 엄씨의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개인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서 가족이라고 살갑게 전화를 한다던가 찾아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각자 잘 살면 되지 하는 게 아들과 며느리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엄씨의 꿈과는 한참 거리가 있었죠.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예 안 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각자 집에 가겠다는데 싫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씨도 나중에는 차라리 맘 편하게 내 자식이나 오래 보자 싶었죠. 그러다가 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명절이고 뭐고 엄씨 부부는 첫 손주를 볼 생각에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애기 용품 골라주고 싶은데 너희 바쁘니까 계좌로 축하 선물 좀 보냈다. 그걸로 애기거나 아니면 수진이 선물도 사고 그래. 네. 감사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얼마나 예쁠까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둘 다 늘 바쁘니 나중에 육아가 힘들다고 하면 도와줄 의향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가 그런 취지의 말을 흘렸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였는데 엄씨의 며느리는 그런 도움은 전혀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시터 쓰면 돼요. 시터? 네. 애 봐주는 사람 쓰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그러니 난 또 너희 바쁘니까. 아니요. 그럼 서로 불편하죠. 아, 그래? 그렇긴 하겠네. 알았다. 지난번에 애기 용품 같은 건 좀 샀어? 아, 아직이요. 어머님, 저 지금 들어가 봐야 하는데. 더 용건 있으시면 나중에 정석 씨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 바쁘지 알았다. 끊으마. 사람들은 며느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엄씨는 다소 차가운 며느리를 대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똑 부러지는 것은 좋으나 너무 똑 부러지는 바람에 며느리와 심호와의 사이에 선이 명확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 해외에서 근무하게 됐어요. 원래 내년쯤이었는데 이번에 일정이 당겨져서 출산 전에 가게 될 것 같아요. 뭐? 그럼 애는 어떻게 해? 미국에서 나와야죠. 그럼 수진이 직장은? 일단 휴직하고요. 미국에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대요. 나중에 같이 그쪽에서 근무하게 될 수도 있고요. 우선은 같이 가야죠. 언제까지 있는 거야? 글쎄요. 회사 사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수진이랑 얘기해봤는데 되도록이면 오래 있다가 들어오려고요. 애도 거기서 크는 게 아무래도 나을 테니까. 내 아들이 멀리 떠나간다는 말에 어쩐지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1, 2년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아들의 말만 들어서는 10년은 있다 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는 몇 달 뒤에 출국했는데 출국 전에 아들을 딱 한 번 보고 못 봤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미국에서 출산을 했고 아이의 얼굴은 휴대폰 화면을 통해서만 봐야 했습니다. 어린애 데리고 너희가 올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갈까? 미국에요. 그래. 엄마 아빠도 여행 겸? 아, 수진이가 출산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야 해요. 아, 그래서 그건 다음에요. 다음에. 아들의 말에 알았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라는 기약 없는 말을 마지막으로 아들과의 통화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들네와는 한동안 가끔 소식만 전하는 사이게 되어버렸죠. 그리고 아들이 미국으로 떠나기 1년 전쯤 식을 올린 딸. 딸은 재력이 상당한 집안과 연을 맺었습니다. 서울에 건물이 몇 채라고 했던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재벌까진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은 맞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할 당시에 맨몸으로 오면 된다고 해서 엄씨 부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차마 딸 결혼하는데 정말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어서 혼수는 했지만 상대는 뭐든 상관없다는 식이었습니다. 딸. 뭐해? 일하지 뭐 하겠어. 아고고 지치네.
이 시간까지 일을 해? 안 그래도 정리하려고 했어. 경수 씨도 곧 퇴근한다고 그래서. 둘 다 바쁘구나. 그렇지. 근데 무슨 일로 전화했어? 아니, 그냥 우리 딸 뭐 하나 해서. 본 지도 오래됐고, 난 매일 일이야, 엄마. 알지? 알겠어. 얼른 들어가 봐. 저녁 잘 챙겨 먹고. 아들과 마찬가지로 늘 바쁜 딸. 안쓰럽기도 하지만 다른 일을 찾아가며 하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니까 거기에 더해 남편도 챙겨야 하고 시집도 챙겨야 하고 한층 더 바빠졌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쉬지 않으며 일하는 건 아니었는데 친정 차례는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딸도 곧 애를 낳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정엄마를 찾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애를 보여주러 오긴 했지만 나중엔 힘에 부친다면서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그런데 시집 식구들과는 훨씬 자주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올해도 여행을 가? 애도 어린데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을까? 그래도 시어머니 말은 못 어겨. 아이고, 어머님이 봐주시겠지. 식구들도 많은데 뭐. 나도 힘들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지. 결혼할 때 집을 사주는 조건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서야 들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같이 여행을 하는 것이었다는데 유별나다 싶으면서도 사실 속으로는 부러웠는지도 몰랐습니다. 잘난 집에 시집 가서 나쁠 것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시집을 가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그 집 식구가 되어버린 듯 했죠. 그래도 딸은 풍족한 삶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투덜대기는 해도 시부모가 나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았죠.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의 생일엔 참으로 쓸쓸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들은 먼 타지에 가 있었고 딸은 늘 바빴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자식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는지 가물가물했습니다. 아침에 미역국 남은 거 떠줄까? 아니야. 그냥 이거에다가 먹을게. 당신 이거 좋아하잖아. 많이 드셔요. 알았어. 당신도 많이 먹어. 그 후로 대화는 드문드문 이어졌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먹을 사람이 없으니 케이크도 없었고 폭죽도 없었습니다. 생일이면 자식들이 손주들 끌고 찾아와 난리법석을 떤다던 친구의 말이 떠올라 문득 서글퍼졌습니다. 남편도 말은 안 하지만 같은 기분일 듯했죠. 그리고 얼마 뒤 아들과 오랜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거진 한 달 만에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너희 언제 한번 안 들어와? 이번 명절은? 나간 지가 몇 년인데 한국에 들어온 게 한 손으로 꼽고도 손가락이 남았습니다. 설에 갈게요. 정말? 네. 수진이도 한국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손주도 많이 커서 벌써 5살이 되었습니다. 곧 6살이 되죠. 몇 번 보지 못했지만 늘 마음속으로 애틋한 첫 손주였습니다. 그리고 설이 되었을 때 엄씨는 아주 오랜만에 아들네 가족을 만났습니다. 정말 얼굴 까먹을 것 같아. 죄송해요. 멀다 보니까요. 잘 지내셨어요? 본래라면 각자 집에 가는 게 맞다고 했을 며느리도 함께 왔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사이이기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잘 지냈어? 엄씨가 손주를 향해 팔을 벌렸지만 엄마 뒤로 쏙 숨어버렸습니다. 엄씨 부부가 낯선 것 같았습니다. 가끔 영상통화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실제로 보는 건 몇 번 되지 않으니 아마 미국의 이웃보다도 모르는 사람에 가까울 듯 했습니다. 준수야.
여기선 한국말 하라고 했잖아. 자꾸만 영어를 섞어 쓰는 아이에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자꾸만 영어를 하는 손주가 엄시도 어색했습니다. 손주가 외국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는 역시나 밥 한 끼만 먹고 일어났습니다. 벌써 가게? 네. 처가에도 들렸다가 바로 집으로 가려고요. 하루 자고 가지. 아버지도 서운해 하실 거고. 너무 피곤해요. 쉬러 들어온 거라서요. 그래, 알았다. 어서 가봐. 네. 전화 드릴게요. 미국 다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들를게요. 아들 며느리가 분명 왔다 갔는데도 엄씨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엄씨는 진정한 행복이란 사랑하는 사람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왼수 같은 자식이라도, 형제라도, 부모라도 옆에서 지지고 볶아야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은 함께 지지고 볶을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죠. 아들이 돌아간 뒤에 딸이 와야 하는데 이번 명절은 아들의 방문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일 때문에 바빠져서 시집에 애를 맡기고 일하고 있다며 하소연했습니다.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엄씨 부부는 외로워졌습니다. 남편도 말수가 없는 편이라 그런지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집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TV를 보는 것도 지겨워져서 엄씨가 휴대폰을 들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해? 뭐 하긴 먹고 놀지. 전화 너머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은 몰라도 최소 10대 명은 같이 있는 듯 했습니다. 자식들 왔나 보네. 아이고 진짜. 내가 힘들어서 이제 그만 지들 집에 가라고 해도 안 간다. 어제부터 술판에 먹자파네. 애들도 하도 뛰어다녀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신나게 보내고 있네. 신나기는 이것들 입에 들어갈 것 갖다 바치느라 허리 분질러져. 불편하는 것 같지만 웃음기가 묻어났습니다. 아이고, 잘 들리지도 않는다. 왜 전화했어? 아니야. 그냥 해봤어. 알았어. 정신 없으니까 나중에 내가 연락할게. 전화를 끊자 더 쓸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명절이라고 자식들이 용돈도 보내주고 하지만 이런 게 가족 같아 정이 맞나 싶었습니다. 공부 잘하고 못하고 잘나고 못나고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엄씨는 그래도 내 자식들이 차라리 적당한 학교를 나와서 적당한 직장에 다니다 적당한 사람과 결혼해서 다른 집안 식구들처럼 서로 부대끼면서 살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안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내 자식들이 좀 더 못났으면 이렇게 내 품을 떠나가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아마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힘들게 키운 내 자식들과 마치 남처럼 살게 되니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엄씨도 명절엔 그래도 집안이 북적북적했으면 좋겠고 손주들 재롱을 보면서 노후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도 훨씬 삭막해졌습니다. 엄씨 부부의 삶에 그냥 자식 둘만 없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엄씨는 이번에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딸이 걱정되기도 했고 어쩐지 목소리가 듣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짜증스러운 음성으로 말했시옵뿐이다. 엄마는 취미 같은 거 없어? 어? 왜 자꾸 전화를 해? 나 일한다니까. 자꾸라고 해봤자
며칠 전에 명절에 못 온다는 통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딸이 건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아빠랑 놀러를 가던가 하면 되잖아. 남들은 명절에 자식들 보고 여행 가라고 하고 인생 즐겁게 살던데. 엄마는 왜 그래? 아마도 업무 스트레스 때문인 듯 했지만 딸의 말에 엄씨의 가슴이 따끔거렸습니다. 딸의 말대로 엄씨는 별다른 취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식들을 귀찮게 했나 싶었죠. 얼마 뒤에 아들은 혼자서 집에 들리고 또 얼마 뒤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엄씨는 그런 아들이 야속했습니다. 그리고 딸도 야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 키우며 고생했던 시절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씨도 사람인지라 내가 그렇게 키워서 잘나게 만들었더니 이제는 부모가 뒷전이구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스스로가 싫어졌죠. 그런 생각이 매일 머릿속을 돌고 돌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거의 흐느끼듯이 하소연을 시작하는 친구 때문에 엄씨는 듣기만 해야 했습니다. 그놈 새끼 때문에 내가 미쳐 진짜. 그동안 그렇게 사고 쳐도 내가 큰 사고는 안 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쩌면 그러냐. 생각이 있는 놈이야, 그놈이. 내가 낳았지만 그놈 새끼는 진짜 미치겠다. 큰아들이 사고를 쳐서 친구에게 손을 벌렸다는데 그 금액이 1억 5천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돈을 대출 받아서 준다고 치더라도 그걸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갚냐? 그놈 새끼가 갚을 능력은 절대 없는데 꽉 지엄마 죽으라고 호사를 지내는 거지, 이건. 아이고, 선해고 것은 지 오빠가 그런 줄 알고 이제 우리 집에 애들도 안 맡긴다. 혹시라도 지한테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몸살이는 거지. 그것도 아주 괘씸한 년이야. 그렇게 내가 힘들다고 해도 문지방 닳도록 드나들면서 애들 맡기더니 나쁜 것들이야. 그리고 이 와중에 막내는 결혼한다고. 결혼 자금 어떻게 하냐고 그 걱정뿐이다. 자식들이 셋이니까 인생이 3배로 힘들다. 그러면서 친구는 엄씨가 부럽다며 한숨을 10번은 쉬었습니다. 답이 안 보인다며 끝내 눈물을 짓는 것 같은 친구에게 해줄 말은 위로밖에 없었습니다. 남의 불행으로 교훈을 얻을 것은 아니지만 엄씨는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외롭다는 엄씨에게 늘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핀잔을 했었는데 정말로 그동안 엄씨가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엄씨는 30 넘은 자식들 뒷바라지 하는 친구가 자식들에게 목매단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여태껏 엄씨가 자식들에게 목을 매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대학까지 보냈으면 그만 부모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아직도 어린 내 아들, 딸인 줄 알고 마음에서 못 놓고 있으니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내 자식들이 손자 봐달라, 집안일 해달라, 돈 달라 했으면 과연 정감 있다며 행복하다고 할 수 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되는 게 맞는 말인 듯 했습니다. 잘났지만 부모에게 잘하고 살가운 자식, 물론 없을 리는 없겠죠. 하지만 그게 내 자식들이 아님은 분명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려 한 엄씨의 욕심이었습니다. 키워놓고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다 내려놓고 살아야 했습니다. 잘 키워서 자식들이 잘 됐다면 그저 좋구나 하고 말아야 했습니다. 아마 지금 시간을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덜 시키지는 않았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엄씨가 욕심을 버려야 했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했습니다. 다 컸어. 시집 장가 잘 보냈고 부부가 싸우지 않고 잘 살고 있으면 됐어. 남편도 그동안 생각이 많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라 그런지 결론도 같았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이나 고민하자고. 엄씨와 남편은 여유롭고 행복한 노년을 계획하기로 했습니다. 엄씨 부부의 인생 계획엔 늘 자식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언젠가 유럽 여행도 가보기로 했잖아. 그 말을 처음 꺼낸 지는 20년은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계획이었습니다. 그저 막연히 나중에 애들이랑 같이 가야지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식들 눈치 보며 같이 가자고 말도 못하는데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올해 한번 가볼까? 어떻게 예약해? 예약하는 게 어려워? 돈 내면 다 보내주지. 그건 그렇네. 그래서 그냥 남편과 단 둘이서 가기로 했습니다. 가이드가 있으니 굳이 자식들과 함께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둘만 가는 게 마음 편히 구경하고 쉬다 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식에 대한 미련을 버리니 그런 게 보였습니다. 엄씨 부부는 여행 계획을 짜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모처럼 바빴습니다. 남편도 은퇴하고 조금은 무기력하게 지냈는데 오랜만에 활기차 보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내가 미안. 명절에 전화를 하고 처음 통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엄씨도 선뜻 딸에게 전화하기가 힘들어 그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내게 되었었죠. 그런데 딸이 먼저 연락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같이 밥 먹으러 한번 갈게요. 그러면서 한참을 시댁에 대해 하소연하고 수다를 떨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늘 바쁘다며 먼저 전화를 끊던 딸과 사뭇 달랐습니다. 아마 그렇게 전화를 받았던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던 듯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뒤에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어? 무슨 일? 아니, 요즘 전화도 없으시길래요. 아니, 아무 일 없어. 좀 바빴어. 뭐 하느라 바쁘셨어요? 그냥 여행 계획 좀 세우느라고. 아, 여행 가시게요? 어디로요? 유럽. 아, 유럽이요? 아들은 놀란 듯 보였습니다. 가야지 했는데. 올해 가려고 여행사 알아보고 있었지. 제가 대신 좀 알아볼까요? 아니, 뭐 하러 그래? 이런 거 알아보는 것도 재밌어. 아, 그렇죠. 아들은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보기 좋네요. 오히려 엄씨 부부가 연락하지 않고 마음을 놓으니 자식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성격이고 자기 삶이 바쁘다고 하더라도 부모는 말없이 그 자리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자식이라면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도 한 번씩 뒤를 돌아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우리 삶을 행복하게 살다 보면 언젠간 자식이 멈춰서서 말을 걸 때가 오죠. 그때 말없이 안아주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엄씨는 말년이 외롭지도 자식 때문에 쓸쓸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부만 생각하자고 마음을 먹자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자 삶이 다르게 보였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니, 여보, 우리는 둘이잖아. 방도 남고. 둘인 거랑 어머님이랑 무슨 상관이야? 화만 내지 말고. 좀 생각해봐. 내가 무슨 생각을 해? 당신 형님한테 어머님 재산 혼자서 빼돌린 거 가지고 모시고 살라고 그래. 어머님도 어머님이야. 당신 월급으로 30년을 생활하셨으면서 어떻게 그러셔? 재산 안 남겨주시는 거야 그렇다 쳐도. 어떻게 노후에 수발까지 들라고 해? 당신은 또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래도 내가 자식인데 어떻게 해? 어머님이 당신을 자식으로 생각했으면 그렇게는 못 하시지.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아들한테 그렇게 안 해. 자식 잘 사는 게 더 중요해. 나는 절대로 자식 피 빨아먹고 안 살아. 뭐? 말을 왜 그렇게까지 해? 당신은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당신 번 돈 다 어머님한테 갖다 바치고 나 혼자 아등바등 가정 지키면서 살았어. 뭘 또 그렇게 얘기해? 누가 들으면 내가 천하의 나쁜 놈이겠다. 당신? 천사지? 당신 부모님한테는. 그런데 나한테는 천하의 나쁜 놈 맞아.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은 10원 한 장도 못 드리고 그렇게 살았어. 각자 부모님 챙기자더니 챙길 수나 있게 했어? 그럼 나보고 어쩌자는 거야? 팔순 엄마를 그냥 길거리에 버려? 버리긴 뭘 버리냐? 당신이 나가서 모시고 살아. 나가라니? 나는 모시고 살아도 내 부모님 모시고 살 거야. 당신 부모님은 당신이 모시고 살아. 당신도 옛날에 그랬잖아. 당신 돈으로 효도한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3세 권인정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시집에 관한 이야기이죠. 권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기막혀 합니다. 그럼에도 권 씨가 남편과 함께 살았던 것은 자식 때문이었는데 그 자식도 다 큰 마당에 이제는 좀 속 시원히 살고 싶었습니다. 평생 월급을 가정보다는 부모에게 쓰기 바빴던 남편. 그런 남편 때문에 권 씨는 자식 키우고 살림을 하고 집을 늘리느라 혼자서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집에 용돈을 줬던 남편과는 달리 먹고 살기 바빴던 권 씨는 친정에 제대로 용돈 한 번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 덕에 편히 살았지만 권 씨의 부모님은 못날 딸을 둔 덕에 70까지 일을 하셨죠. 물론 자의로 그러셨던 것이지만 그래도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늙은 시모 노후까지 권 씨 보고 책임지라는데 권 씨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살던 집터는 큰아들에게 홀랑 뺏겨서 맨몸으로 권 씨 집으로 들어오겠다는 시모를 받아줄 만큼 권 씨는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남편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권 씨는 빠지고 싶었습니다. 시부모에게서 남편을 뺏어서 30년 가까이 살았으니 이제는 다시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모시고 살던 등에 지고 살던 남편이 알아서 할 문제였죠. 권 씨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권 씨의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자금으로 3천만 원을 보태주신 뒤에는 당신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 쉬지 않고 일을 했죠. 권 씨의 남편은 결혼할 당시 빈털털이었습니다. 직장에 다닌 지 몇 년 됐다는데도 모아둔 돈 하나 없었습니다. 돈을 보고 결혼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소 걱정되긴 했죠. 하지만 권 씨도 모아둔 돈이 조금 있었고 친정에서 보태준 돈도 있기에 신혼은 그럭저럭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시부모님의 노후는 걱정 없을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희요?
저희는 뭐 임대업해요. 상결례에서 시어머니가 했던 말입니다. 매달 월세를 받고 있어서 그 외엔 딱히 일을 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하는 시어머니는 굉장히 부유해 보였습니다. 땡전 한 푼 없던 남편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옷차림도 무척 멋스러웠고 말투도 자신감이 넘쳐서 그 자리에 있던 권 씨의 가족들은 권 씨의 시집이 재력이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권 씨도 그렇게 착각했던 때가 있었고 말이죠. 아니, 그래도 돈은 한 사람이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꼭 그러란 법이 있나? 각자 자기가 번 거 관리하고 생활비만 내면 되지. 그게 뭐야? 부부인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경제권에 대해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꼭 월급을 각자 알아서 관리하자고 했습니다. 돈 쓸 일 있을 때 서로 눈치 보는 게 싫다며 말이죠. 하지만 이제 한 가족이 됐는데 재정 상황을 서로가 알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미래를 계획하나 싶었습니다. 집도 사고 나중에 애도 키우고 하려면 모든 걸 서로 속속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순서만 바꾸는 거지. 어차피 한 사람이 월급 다 받아서 용돈 주는 거나 생활비 미리 떼서 주고 나머지 용돈 쓰는 거나. 남편의 말은 크게 틀리지 않은 듯 들렸지만 얼마 못 가서 허점이 생겼습니다. 생활비를 이것만 주면 어떻게 해? 그럼 얼마가 더 필요한데? 당신 월급 절반도 안 되는 돈을 주고 나머지는 당신이 다 쓰겠다고. 우리 둘 생활비로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남편은 결혼이 아니라 친구끼리 룸메이트를 하고 있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당신 용돈 쓸 거 빼고는 다 줘야지. 그래야 적금도 들고 하지. 나 쓸 거 빼고 준 거야. 뭐? 어디다가 다 쓰는데? 그러자 남편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못해 내뱉는 대답에 권 씨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차라리 시계를 샀다거나 사치를 했다면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에게 다달이 생활비를 드리고 있다는 남편의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아니, 왜? 왜 드리는 건데? 왜냐니? 생활비 쓰시라고 드리는 거지. 그럼 계속 드리고 있었던 거야? 그러자 결혼 전부터 스스로 쓸 용돈을 제외하곤 전부 시집의 생활비로 들어갔다는 남편.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왜 이 남자는 돈도 한 푼 못 모았나 싶었는데 그게 부모에게 주는 용돈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을 위해 대신 모아주었던 것이었다면 결혼할 때 줬을 테니 그건 시부모님이 전부 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를 남편은 앞으로도 이어갈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급도 따로 관리를 하기로 했던 것이라는 남편의 말에 권 씨는 기가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쏙 빼놓을 수가 있는지 몰랐죠. 어머님, 아버님 여유도 있으신데 어째서 당신이 용돈을 드려야 하는 건데? 권 씨는 시부모님이 너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월세가 얼마 안 돼서 생활비 안 드리면 부족해. 월세가 얼마 안 된다니? 임대업을 하신다는 시부모님이 세가 적어서 생활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하는 말을 들으니 속으로 헉소리가 나왔습니다. 원룸이나 상가 건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살고 있는 단독주택 2층을 개조해서 단칸방을 몇 개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입자가 다 차 있지만 나오는 월세는 한 사람 월급에도 못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 중 누구도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 남편이 총각일 때부터 생활비를 가져갔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왜 일은 안 하시고? 그게 아니면 형님은 뭐 하는데 당신 혼자 용돈을 드려?
내가 가까이 사니까. 그리고 몰라. 형님도 드리고 있을 수도 있지. 남편의 태도를 보아하니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용돈을 받아가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권 씨였어도 깐깐한 큰아들보다는 맹한 둘째 아들이 나았겠죠. 권 씨가 화가 나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걱정할 거 없어. 내가 생활비 더 내면 되잖아.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문제는 우리랑은 상관없는 문제야. 왜 상관이 없어? 당신 버는 돈 대부분 어머님 드리는 거 아니야? 내가 내 용돈 줄여서 드리는 거잖아. 기가 막힌 논리였습니다. 그러면 나도 당신만큼 친정에 용돈 드려도 된다는 소리야? 그건 당신 마음이지. 하지만 그랬다가는 권신의 집 살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촘촘하게 미래 계획을 세워도 부족할 판에 부모님 부양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엔 남편이 월급의 절반을 떼서 권 씨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반이지 각자 그만큼씩만 모으면 식비, 관리비 등을 내면 끝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런 말은 일절 없다가 결혼하니 시집에 용돈 주고 경제 상황은 터놓지도 않으니 이혼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 씨는 자신의 월급을 알뜰히 잘 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독하게 마음먹은 그녀를 남편은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월급의 절반이라고 내놓는 돈은 매달 들쑥날쑥했습니다. 왜 이것밖에 안 줘? 아, 이번에 어머니 집에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뭐? 그래서 당신이 샀다고? 그럼 어떡해? 냉장고 없이 사실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엔 좀 적어. 그러는 게 어디 있어. 이번엔 좀 봐줘. 아니, 생활비만 내면 끝이 아니잖아. 우리도 돈을 좀 모아야 할 거 아니야. 아나도 점심값도 아끼며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왜 냉장고를 당신이 사드리냐고. 당신 통장에 얼마 있어? 그러자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의 통장엔 5만 6천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월급이 들어오려면 꽤나 남았는데 말이죠. 남편도 미련했지만 시어머니에게도 화가 치밀었습니다. 사정 뻔히 알면서 아들에게 냉장고 사달란 말이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면 한창 때였는데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사는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부모인지라 함부로 말은 못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면 손가락질을 했을 것 같았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니까. 나도 당신한테 통장 보여달란 소리 안 하잖아. 어떻게 신경 안 써? 나도 보여줄까? 통장? 권 씨는 꾸준히 적금도 들고 모으고 있었습니다. 장을 봐도 제일 싼 거만 샀고 외식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데 남편의 통장에서 돈이 줄줄 새니 속이 쓰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아내보다도 건강한 부모가 더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죠. 권 씨가 애를 낳고 몇 달간 쉬게 되었을 때는 나 죽겠다 난리치는 바람에 남편도 약속된 생활비는 꼬박꼬박 주었습니다. 그것도 결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한테 애 좀 봐달라고 해봐. 나도 얼른 다시 일해야 할 거 아니야. 엄마한테. 왜? 애 낳으면 뭐든 다 해주실 것 같더니. 한번 물어는 볼게. 착하다고 생각했던 남편의 성격은 우유부단하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간 당한 게 많아 그런 듯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쭤봤는데 애는 못 봐주신대. 왜? 어머님, 아버님 집에 계시잖아. 혹시나 허리 다치면 안 된다고. 기가 막혔습니다. 허리를 다쳐서 못 봐주는 것도 아니고 혹시라도 다칠까봐 못 봐달라는 말은
그냥 며느리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린가 싶었습니다. 아들한테 그렇게 생활비를 받으면서 몇 달만 아이를 좀 봐주는 게 그렇게 힘든가 싶었습니다. 다른 부모였다면 당연히 손주를 봐줄 의무는 없겠지만 그래도 권 씨의 시모는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권 씨는 애 키우며 살림하며 늘 빠듯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린이집에 갈 때쯤에는 다시 복직해서 일까지 하면서 슈퍼우먼처럼 살았죠. 자식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돈 보태서 나 혼자 벌어서 나 혼자 살았다면 훨씬 풍족하게 살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팔자는 따로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잠깐만 나 엄마 좀 모셔다 드리고 올게. 주말에 남편이 갑자기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집을 나서려고 일어섰습니다. 어딜 가는데? 어머님 어디 나가신대? 아니, 백화점 가셨는데 짐이 무거워서 버스 타고 못 가신다고. 짐? 세일한다고. 백화점에서 세일을 해봤자 백화점 물건일 텐데 그 정도 수입으로도 옷은 곧 죽어도 백화점 것만 입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무리 남편에게 말해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드린 용돈으로 어떻게 쓰시든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사치를 하며 사는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못하는 것 같았죠. 시집 잘 만나는 건 로또와 같다고 하던데 권 씨는 옛날부터 그런 쪽에는 영 소질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님 일만 엮이지 않는다면 권 씨 부부는 싸울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한 번씩은 언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권 씨가 이해 못할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되려 남편은 이해를 못 해준다며 권 씨에게 매정하다고 했죠. 당신은 효도가 병이야. 권 씨가 가끔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기 밥그릇보다 부모 밥그릇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차라리 조선시대에서 태어났으면 칭송이라도 받았을 텐데. 누군 부모가 안 중요해서 안 챙기는지 열불이 났습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부모를 봉양하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 부모를 제 살을 잘라 챙기니 같이 사는 권 씨의 속만 썩어났죠. 하지만 나중에는 권 씨도 어느 정도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남편을 월급을 많이 받지 못하는 조금 능력 없는 남자라고 생각하며 살자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번 것을 시집에 퍼주면 그건 화가 날 일이지만 애초에 능력이 없어 조금밖에 못 벌어온 걸 어쩌나 하고 상상하면 좀 위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적게나마 월세를 받고 있고 땅과 집이 있기에 시부모님도 재산이 없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작은 아들 좀 더 챙겨주시려나 보다 내심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살다 보니 권 씨가 이제는 50대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취직을 해서 따로 나가서 살고 있고 요즘엔 노후 준비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결혼할 때 얼마라도 지원을 해줘야 했고 남편의 정년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권 씨 또한 몇 년을 더 일할진 몰랐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살던 집에서 나와야겠다고 했습니다. 집이 너무 오래되어 세입자는 안 들어온 지 오래였고 1층도 보수에 보수를 거듭해서 누더기 같았습니다. 건물값은 없을 테니지만 그래도 땅값은 나올 것이었습니다. 인근까지 개발이 되네 마네 하는 소문도 있었으니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팔고 나와서 조그만 데 방을 얻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셨으면 하는 게 권 씨의 바람이었죠. 하지만 그 바람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형님이 그 땅을 담보로 예전에 돈을 빌려가지고 그거 처분해도 돈은 안 될 거야.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아들이 월급을 평생 바쳐가며 부양했는데 어쩜 이렇게 끝까지 이기적인 사람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장남은 다 옛말이었습니다. 부양하는 사람 따로, 득보는 사람 따로였죠. 권 씨는 한숨을 한 번 내쉬고 말았습니다. 설령 시어머니가 갈 곳이 없어지더라도 당연히 큰아들네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속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권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마침 남편이 외출해 있을 때였는데 연락도 없이 초인종을 눌렀죠. 어쩐 일이세요? 팔순이 된 시어머니는 아직까지도 행색만 보면 권 씨보다 나았습니다. 고생을 안 하며 살다 보니 주름은 있을지언정 피부도 반질반질했고 옷도 그 화려함에 기가 질릴 정도였습니다. 시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도 얼마 뒤에 마사지를 받으러 갔던 사람이었으니 말 다했죠. 권 씨와 시모의 사이는 살갑지 않았습니다. 늘 권 씨에게 인색하다고 면박을 주었고 하도 남편에게 권 씨의 흉을 보는지라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권 씨가 인색해진 이유는 시어머니가 더 잘 알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정보다도 부모를 먼저 챙겼고 늘 권 씨는 쪼들리며 악착같이 살았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쉬는 날도 없이 달려온 세월이었습니다. 지금만 하더라도 금요일에 늦게까지 일하느라 찌든 며느리는 보이지도 않는지 토요일 아침 일찍 쳐들어온 시어머니를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권 씨는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것에 대해 50세부터 한량처럼 산 시부모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꽈리고추가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반찬 좀 해주려고 왔지.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생전 찾아와서 밥 내놔라는 했어도 뭘 차려주겠다고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기름은 어딨냐? 여기요. 그래. 고춧가루는 있냐?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불편했습니다. 냉장고며 찬장이며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쉴 새 없이 권 씨를 불렀습니다. 내가 호박도 사왔거든. 그것도 볶아주려고. 그거 반찬 2개만 있으면 얼마나 맛이 좋은데. 주말에는 좀 쉬고 싶은데 뭐 때문에 새로운 방법으로 권 씨를 괴롭히는지 몰랐습니다. 친정엄마라도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 주방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리가 없는데 하물며 시어머니였습니다. 들기름 있냐? 아니요. 들기름 안 먹어요. 참기름 쓰지 말고 들기름 써. 어? 나이를 먹어도 이렇게 몰라. 그래도 내가 와서 해주니까 좋지? 아, 네. 그래. 얼마나 좋냐? 같이 살면 이렇게 시애미가 반찬도 해주고 말이야. 그 말에 권 씨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같이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냥 가정을 한 것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런 생각을 가질까 싶었죠. 잠시 뒤에 남편이 도착했고 권 씨의 눈치를 슬금슬금 보자 시어머니의 말이 단순한 가정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둘 사이엔 오고 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간다. 집도 가까운데 왜 굳이 묵고 가겠다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팔순 노인을 쫓아낼 만큼 모질지 않았던 권 씨는 이부자리를 봐주면서도 속이 부글부글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꼭 앞으로 자신이 쓸 방이라도 되는 것처럼 작은 방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보고 아기가 제대로 맞는지도 들여다보며 분주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잠든 깊은 밤, 권 씨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해명해. 아니, 엄마 집에서 나오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큰형님네로 가야지. 지금 현성이네 들어와서 살고 있대. 시조카 내외가 함께 살고 있어서 시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겠다는 큰 형님. 양심이 있다면 시조카가 아니라 사돈의 팔촌까지 함께 살고 있어도 시어머니는 책임을 지는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근데 우리는 둘이잖아. 방도 남고. 둘인 거랑 어머님이랑 무슨 상관이야? 아, 화만 내지 말고. 좀 생각해봐. 내가 무슨 생각을 해? 형님한테 어머님 재산 혼자서 빼돌린 거 가지고 모시고 살라고 그래. 어머님도 어머님이야. 당신 월급으로 생활하셨으면서 어떻게 그러셔? 재산 안 남겨주시는 거야 그렇다 쳐도. 어떻게 노후의 수발까지 들라고 해? 당신은 또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래도 내가 자식인데 어떻게 해? 어머님이 당신을 자식으로 생각했으면 그렇게는 못 하시지.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아들한테 그렇게 안 해. 자식 잘 사는 게 더 중요해. 나는 절대로 자식 피 빨아먹고 안 살아. 뭐? 말을 왜 그렇게까지 해? 당신은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당신 번 돈 다 어머님한테 갖다 바치고 나 혼자 아등바등 가정 지키면서 살았어. 내가 뭘 다 갖다 바쳐. 생활비 줬잖아. 내가 당신 와이프야, 룸메이트야? 생활비만 주면? 이 집으로 이사는 어떻게 왔는데? 내 월급 쪼개고 쪼개서. 허리띠 졸라매서 그렇게 모아서 산 거야. 당신이 우리 엄마 세탁기가 고장났나 에어컨이 고장났나 고민할 시간에 나는 혼자서 치열하게 살았어. 뭘 또 그렇게까지 얘기해? 누가 들으면 내가 천하의 나쁜 놈이겠다. 그 말에 실소가 나왔습니다. 당신? 천사지? 당신 부모님한테는. 그런데 나한테는 천하의 나쁜 놈 맞아.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은 10원 한 장도 못 드리고 그렇게 살았어. 각자 부모님 챙기자더니 챙길 수나 있게 했어? 이제라도 드려. 거봐. 또 생각 없는 소리 하지? 나는 뭐 불효자라 안 드려. 그럼 나보고 어쩌자는 거야? 엄마를 그냥 길거리에 버려? 버리긴 뭘 버리냐? 당신이 모시고 살아. 뭐, 당신이 나가서 모시고 살아. 나가라니? 나는 모시고 살아도 내 부모님 모시고 살 거야. 당신 부모님은 당신이 모시고 살아. 당신도 옛날에 그랬잖아. 당신 돈으로 효도한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데 왜 나가래?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하잖아. 이게 어째서 당신 집이야? 내 명의인데. 아니, 명의는 그래도 엄연한 부부 공동 재산이지. 이 집에 당신 돈이 몇 푼이나 들어갔는데? 그러자 남편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셈이 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정말 일상적인 생활비의 절반밖에 안 주며 살았으니 말이죠. 우리 이 집으로 이사 올 때 당신 번 돈? 10원, 아니 1원도 안 들어갔어. 대출 받은 것도 내 월급으로 다 나갔고. 지금도 내고 있어. 당신은 이 집 대출 원금이랑 이자가 매달 얼마나 나가는지도 모르지? 아니, 그래도 내가 기여한 게 있지. 기여는 어머님, 아버님한테 했지. 우리 집에 하진 않았잖아. 내 집 타령할 거면 어머님 집에 가서 해. 당신은 왜 그렇게 매정해? 그래? 매정한 사람 돼서 어머님 안 모실 수 있으면 내가 매정한 사람 할게. 꿀먹은 벙어리가 된 남편을 두고 이불을 챙겨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심란한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며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갔고 권 씨와 남편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쯤 시어머니는 또 지나가다 들렀다며 권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퇴근하고 녹초가 되어 있던 권 씨는 또 예정에 없던 손님을 맞아야 했죠. 너는 쉬고 있어. 밥은 내가 차릴 테니까. 저 밥 안 먹어요. 생각 없어요. 너 생각 없어도 애비는 차려줘야지. 또 부엌이 헤집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권 씨는 소파에 기대어 앉아 고개를 젖히며 눈을 감았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했습니다. 어떤 진수성찬을 차려준들 남은 세월 시어머니 수발 들며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집에 살림해 줄 사람은 필요 없었습니다. 둘밖에 없는 집에 일이 있다면 얼마나 있다고 남의 손을 빌릴까요? 예전에 애 낳고 일을 못해서 그렇게 부탁했을 때 나 몰라라 했던 것은 기억이 안 는 모양이었습니다. 다칠 수도 있을까봐 못 봐준다던 허리는 팔순인 지금까지도 참 꼿꼿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책임지라며 밀고 들어오려는 시어머니가 미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더 미웠습니다. 아니, 증오스러웠습니다. 염치가 있으면 묻지도 말았어야 했습니다. 애비는 늦는다니? 모르겠어요. 아이고, 밥 식는데. 어머님 먼저 드세요. 애미야, 네. 나 밥 많이 안 먹는다. 네? 집에서 이렇게 살림 해줄 테니까. 그저 용돈 조금 쥐어주면 돼. 그리고 더 늙어서 아프면 병원비나 내주면 너 좋고 나 좋은 거 아니냐? 이 대목에서 도대체 권 씨에게 좋은 부분이 어디 있다는 건지 몰랐습니다. 어머님, 저요.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힘들게 벌어서 집 사고 자식 키워놓고 이제 겨우 노후 준비하나 싶은데 어머님까지 모시고 살 여유가 없어요. 돈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요. 나랑 살기가 싫다는 말이야? 권 씨가 절대 모시고 살 수 없다고 하자 집에 온 남편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눈치챈 시어머니는 역정을 냈죠. 나 데리고 살기 싫으면 말어라. 나도 싫다. 나 혼자 살 테니까 방 한 칸 구해서 월세나 내줘라. 그러세요. 애 아빠가 내주겠죠. 그럼 너는 며느리가 돼갖고 시애미가 길거리에 나앉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야. 나중에 병원비 들면 그때도 외면하겠네. 네. 병원비도 애 아빠가 낼 거예요. 뭐야? 여보, 안 말려. 당신이 보증금이랑 월세 내드려. 어차피 당신 돈이잖아. 아니 내 돈으로 보증금까지 어떻게 내? 아니면 형제들끼리 뭐든지.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진짜 매정하다. 매정하다는 말을 이 집 식구들에게 왜 이렇게 많이 듣게 되나 싶었습니다. 매정? 당신이랑 여태 산 것도 정이 넘치는 걸로 봐줘야 하는 거 아니야? 싸움은 시어머니가 돌아가고 나서도 며칠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권 씨도 양보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왜 다퉈야 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각자 살면 되잖아. 왜 또 그 얘기야? 갈라서면 너무나도 명확하잖아. 당신은 어머님 모시고 살고, 나는 혼자 살고. 이혼이 당신한테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야? 지금이 더 복잡해. 그래 놓고는 뭐 아파트가 당신 거네 어쩌네 하려고 그래? 이건 내 거 맞아. 그건 아주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 평생을 생활비 통장에 각각 돈을 넣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의 돈이 한 푼도 이 집으로 흘러들어오지 않은 것은 은행이 증명해 줄 것이었습니다.
초기 자금도 친정 부모님이 도와줬던 3천만 원과 권 씨가 모은 돈으로 한 것이었으니 그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기가 막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권 씨는 재산을 모았고 남편은 부모를 부양했으니 서로 길이 달라진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럼 내 몫은 하나도 없다는 거야? 있으면 당신이 찾아봐. 그러자 두리번 거리며 집안에 있는 가구나 식기들을 훑어보는 모습이 참 웃겼습니다. 그릇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 그러자 화가 난 듯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지만 자신의 것은 찾진 못한 것 같았죠. 당신은 어머님 모시고 살아. 나도 이제 혼자 맘 편히 살 테니까. 우리 부모님도 좀 챙기고. 아직 두 분 다 살아계시기에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더 크게 후회하기 전에 기회가 주어졌으니 말이죠. 남편은 권 씨가 그저 화가 나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권 씨는 정말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여보,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어머니 모시는 게 그렇게 싫어? 이혼을 할 정도로? 아니,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하니까. 이러지 말어. 어머니도 형님이랑 다시 상의해 볼게. 상의는 하든 말든 알아서 해. 나는 그 집 식구에서 이제 좀 빼줘. 권 씨는 다음 해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집은 온전히 권 씨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권 씨는 남편에게 2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재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로 관리했기에 줄 의무는 없었지만 그렇게 해서 완전히 남남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걸로 보증금 해. 그리고 당신은 이제 어머님만 생각하면서 살아. 그래서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이제는 지긋지긋했습니다. 선택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인생이었지만 덕분에 악착같이 살아서 10년 정도 더 일한다면 노후엔 그래도 발 뻗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대출을 받고 어쩌고 해서 결국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고 들었지만 그 뒤로는 남편에 대한 소식은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많으니 거기에 신경을 쓸 시간도 없긴 없었죠. 권 씨는 이제야 좀 숨을 쉬고 살았습니다. 무거운 지게를 벗어 던진 것 같이 후련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너 그 여자애 네 친자식처럼 키울 수 있어? 진짜 잘 키울 거야, 엄마. 정말 친딸처럼. 그러면 우선 데리고 와. 데리고 오다니? 이 집에 데리고 와서 딱 2달만 키워봐라. 그러고 나서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아이가 있는 건 문제 삼지 않고 긍정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게. 키워보라고? 그래. 너 2달 정도는 집에서만 일할 수 있잖아. 그리고 내년에 학교 들어가면 얼마 남지도 않았네. 유치원 일찍 졸업했다 치고 데리고 와봐. 나는 좋아. 창훈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 그리고 얼마 뒤 엄마, 밥 차릴 때 은지 거도 같이 차려줘. 이제부터 엄마 아빠는 밥 따로 먹을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 둘 밥은 네가 차려야지. 뭐야, 난 일하잖아. 그러면 나중에도 애를 굶길래? 일 핑계 대고? 엄마는 애 돌보는 거 하나도 도와주지 않을 예정이야.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
약속은 약속이니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홍정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홍 씨의 전부와도 같았던 하나밖에 없는 딸은 어느 날 애가 있는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힘들게 키워놓으니 어쩜 그런 박복한 길을 가려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원하는 삶을 살게 냅두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콩깍지가 쓰여 홍 씨의 말은 전혀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키우겠다는 말에는 실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 키우는 일이 쉬운 일인 줄 아는 듯 했죠. 겪어보질 않았으니 호언장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홍 씨는 딸에게 결혼 전에 아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와 살아보라고 했습니다. 2달을 버티면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는 말에 딸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홍 씨는 만약 딸이 아이와 잘 지내고 그래도 결혼을 하고 싶다면 그때 가선 마음을 접을 생각이었습니다. 남의 자식을 키울 정도로 꼭 그 남자와 살아야겠다면 이미 말려도 소용이 없는 것일 테니 말이죠. 딸을 잃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홍 씨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 고생하다가 어렵게 가진 딸이었습니다. 홍 씨는 오래전부터 자식은 셋 정도를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 하나도 어렵게 가진 마당에 둘째는 꿈꿔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키우면서 그 꿈조차도 포기해버렸습니다. 셋은커녕 하나도 키우기가 벅찼으니 말이죠. 그 뒤로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봐주기 힘드시대. 오전이면 괜찮은데 오후에는 일 때문에 안 된대. 어쩌냐? 어린이집 좀 일찍 보내고 어떻게든 해봐야지. 벌이가 더 좋았으면 당신 일 그만두게 했을 텐데.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애 커가면 오히려 돈이 더 필요하지. 맞벌이를 했기에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가기 전까진 시어머니가 키워주시기로 했었지만 허리를 다쳐 입원을 하게 되는 바람에 그럴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8개월 어린 딸을 한 달 정도 더 집에 데리고 있은 뒤에 어린이집에 보냈고 홍 씨는 복직을 했습니다. 더는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부부가 참 고군분투하며 아이 하나를 키웠습니다. 어린이집에 맡겨놓는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꾸만 아픈 아이 때문에 조퇴를 하게 되어 회사에 빈축을 사기도 했고 어쩔 땐 육아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아이를 둘 셋을 낳을 생각을 하긴 힘들었죠. 남들도 그렇게 힘들게 키웠겠지만 홍 씨는 유달리도 그 시절이 고됐습니다. 지금 떠올려 보면 육아만큼 어려운 일도 없었죠. 그래도 결국 잘 키워냈고 예쁘게 잘 자랐지만 2번 하라면 못할 짓이었습니다. 홍 씨의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간 뒤로도 독립하지 않고 홍 씨 부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회사도 가까운데 나가서 살 필요가 있나? 그래야 연애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연애는 하려면 여기 살면서도 하지. 그리고 연애할 시간도 없어. 연애할 시간도 없다는 딸이기에 불편할 것도 없었습니다. 딸은 오히려 좋다고 했습니다. 퇴근하면 밥 차려주고 빨래도 대신해주는 엄마와 쭉 함께 살고 싶다고 했죠. 그러다가 딸이 하는 일 특성상 재택근무가 가능해서 오전에 출근했다가 오후에는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홍 씨와는 자연스레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났죠. 딸이 거의 집에 있다 보니 가끔 친구를 만나는 것 외에는 정말로 남자친구도 안 만나고 지내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딸을 걱정했지만 홍 씨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연애든 결혼이든 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딸이 20대 후반이 되자 홍 씨도 슬슬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남자친구가 생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홍 씨가 아는 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 씨가 딸에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좋은 짝 만나서 언제 결혼할 거냐고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에 조금 놀라게 되었죠. 나 그냥 결혼 안 하려고. 결혼을 안 하겠다고? 뜻밖의 말에 홍 씨는 자신도 모르게 딸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해 되물었습니다. 요즘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은 줄은 알았지만 그게 내 딸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나중에 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갈 거라는 상상만 했었죠. 그냥 그러려면 책임감이 커야 되잖아. 나 혼자 살기도 벅찬 세상이라 그냥 이렇게 살고 싶네. 딸의 말을 듣자 어느 정도 납득은 갔습니다.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가정에 대한, 아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희생도 피할 수는 없었고 말이죠.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었고, 행복할 때도 많지만 그만큼 힘들 때도 있는 법이었습니다. 홍 씨는 결혼해서 딸을 낳은 걸 후회하진 않았지만, 딸이 하기 싫다고 하면 굳이 말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셋이 이렇게 알콩달콩 사는 것도 괜찮겠다 싶기도 했죠. 그런데 그러던 딸이 어느 날부턴가 달라졌습니다. 독신으로 살겠다던 말을 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자꾸만 저녁에 외출을 하고 귀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회사에 일이 있어서 들르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옷차림새도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아무래도 촉이 왔죠. 아니나 다를까 딸에게 물으니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 요즘 누구 만나? 뭐? 정말이야? 응, 내가 했던 말을 벌써 번복하기 민망하긴 한데. 꽤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 그런 딸을 홍 씨는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홍 씨는 딸의 선택을 존중했죠. 그리고 그런 대화를 나눈 지 1년 뒤쯤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짜야? 우리 딸 아빠가 평생 데리고 살려고 했더니 누가 채간다는 거야? 남편의 농담 섞인 말에 홍 씨도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내년에 결혼하면 딸이 31가 되는데 결혼하기 적당한 나이라고 생각했죠. 이번 달 안에 아빠 시간 될 때 자리 한번 마련할게요.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보름쯤 뒤에 처음 딸의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아니, 이제는 예비 사위였죠. 그런데 딸과 함께 앉아있는 남자를 보자 홍 씨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었습니다. 남자의 나이가 딸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창훈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40입니다. 40이란 소리에 남편의 어깨가 살짝 튀어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말은 안 했어도 홍 씨만큼 놀란 것 같았죠. 딱 10살 차이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10살이 대수냐 싶겠지만 내 딸이 10살 연상과 결혼하는 건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만남에 정신을 살짝 놓았더니 나눴던 대화는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40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집에 돌아와서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또 틀린 말은 아니라 별다른 대꾸를 할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홍 씨 부부 모두 그래, 자식 마음이 중요하지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두 번째 만남이 홍 씨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려면 상의할 일이 있다고 해서 나간 자리에
홍 씨와 남편은 웬 어린 여자아이를 보았습니다. 사위될 남자와 나란히 앉아 있는데 이런 자리에 조카를 데리고 왔나 싶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창훈 씨, 딸이야. 은지. 그 말에 남편의 눈이 튀어나올 듯이 커졌습니다. 정말 톡 치면 눈알이 떨어져 대구르르 굴을 것만 같았습니다. 박 씨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내용은 전혀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폭력적으로 다가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홍 씨는 충격 때문에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이는 모르는 어른들과 함께 있어서 그런지 얌전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조금쯤은 무심해 보이는 남자를 대신해서 홍 씨의 딸이 살뜰하게 아이를 챙겼습니다. 언니, 나 오렌지 주스. 주스 먹을래? 아이는 홍 씨의 딸을 언니라고 불렀고 그런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니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을 언니라고 부르는 아이 때문에 결혼이니 뭐니 하는 얘기를 꺼내기가 힘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테이블을 뒤엎어버리고 싶은데 또 아이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언질 하나 없이 이렇게 다짜고짜 아이를 데리고 올 생각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악이었죠. 경악스럽고 황당하고 화도 났습니다. 딸에게 이렇게 화나본 것이 언젠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예의 없는 남자를 이제는 예비 사위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애를 데리고 오면 그 앞에서는 화를 못 낼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참 영악한 것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타는 속을 냉커피로 달래다가 결국엔 흐르는 침묵을 참지 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린 먼저 가볼게.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가슴에 돌덩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쯤 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도 홍 씨 부부는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위기 파악이 되지 않았는지 딸이 말했습니다. 내가 좋은 엄마가 돼주고 싶어. 가슴에선 천불이 일었습니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어디서 애 딸린 이혼남이랑 결혼하겠다는 소리를 해. 남편이 언성을 높이자 딸이 그 말을 정정해 주었습니다. 이혼남은 아니야. 그러면 그 애를 혼자 낳았다니? 그건 아니고 혼인신고 안 하고 같이 살았대. 그럼? 애엄마는 어디 있는데? 친엄마는 지금 연락은 안 되고. 연락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도망이라도 갔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이상하게 들리지. 이상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이상한 거야? 그러자 딸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괴로운 얼굴을 하고는 말했습니다. 애가, 은지가 나를 잘 따라. 잘 따르면 다 엄마 하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애는 지금 무슨 상황인 줄은 알아? 왜 널 언니라고 불러? 결혼 얘기는 모르고 아직은 그냥 아빠 친구인 줄 알아. 결혼 준비하면서 천천히 알려줄 생각이고.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걸 미리 말을 안 해? 지난번에 봤을 땐 왜 아무 말 없었어? 편견 없이 한번 만나보라고 그런 거야. 그렇다고 한들 이미 알아버린 이상 그 남자가 좋게 보일 리도 없었고 홍 씨 부부가 이 결혼을 허락할 리도 없었습니다. 죽어도 이 결혼은 안 돼. 죽어도 안 된다고? 말꼬리 잡지 마. 너라면 네 딸 이런 결혼 시키겠어? 남편은 거의 알아놓았고 홍 씨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상심했습니다. 밥알이 모래알보다도 까끌까끌해서
차마 목구멍으로 삼켜넘기질 못했죠. 그리고 그런 부모를 보는 딸도 우울해했습니다. 하지만 딸도 물러서질 않았죠. 나는 무조건 결혼할 거야. 엄마도 알잖아. 내가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은 건 처음이야. 엄마 나 키우면서 힘들었다며. 은지는 다 컸잖아. 내년에 초등학생인데 그러면 오히려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무슨 이런 황당한 말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내년에 대학생인 딸을 입양하고 말죠. 너 애 키우는 게 그게 쉬운 건 줄 알아? 하물며 남의 애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야? 남의 애 아냐. 나는 이미 내 딸이라고 생각해. 그게 말이 돼? 얼마나 봤다고 네 딸이야? 계속 이렇게 반대만 하면 나 그 집으로 들어갈 거야. 결혼식도 안 올리고. 그걸 원해? 이게 딸인지 깡패인지 헷갈렸습니다. 이 정도 결혼 조건이면 반대하지 않을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나 싶었지만 딸의 눈에는 뵈는 게 없어 보였습니다. 딸이 30이 될 때까지 이렇게까지 부모에게 반항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애 딸린 남자와 세기의 사랑이라도 하고 있는 듯한 딸을 보니 말려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이란 게 그리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닌데 딸은 그걸 몰랐습니다.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는 딸이지만 사실 남자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가 하는 것도 잘 모를 것 같았습니다. 예비 장인 장모를 만나는 자리에서 미리 말도 없이 딸을 데리고 온 것도 그렇고 그런 아이를 스스로 챙기는 게 아니라 홍 씨의 딸에게 시키는 것을 보면 어쩐지 알만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반대했다가는 딸의 말대로 식도 올리지 않고 살림을 합쳐버릴까봐 무서웠습니다. 괜히 더 반발심만 주는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홍 씨는 남편과 상의 끝에 딸에게 말했죠. 너 그 여자애 네 친자식처럼 키울 수 있어. 그랬더니 딸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진짜 잘 키울 거야, 엄마. 정말 친딸처럼. 그러면 우선 데리고 와. 데리고 오다니? 이 집에 데리고 와서 딱 2달만 키워봐라. 그러고 나서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아이가 있는 건 문제 삼지 않고 긍정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게. 키워보라고? 그래, 너 2달 정도는 집에서만 일할 수 있잖아. 그리고 내년에 학교 들어가면 얼마 남지도 않았네. 유치원 일찍 졸업했다 치고 데리고 와봐. 그러자 딸은 고민해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나는 좋아. 창훈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 쉬울 거라 생각했는지 딸은 어쩐지 신이 나 보였습니다. 어쩌면 남자가 거절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아이는 홍 씨의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집 안까지 들어오진 않고 현관 앞에서 아이만 들여보내고 남자는 돌아섰는데 아이와 별다른 작별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런 무심한 태도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빠 바쁘시니까 언니랑 2달만 같이 지내는 거야. 나는 좋아. 대신에 주말에는 아빠가 데리러 올 거야. 나 그러면 유치원 안 가고 놀아? 그렇지. 아이는 무척 좋아했습니다. 들뜬 기색이 역력했고 딸 또한 2달 뒤면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쩌면 2달간 잘 지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딸에게 말했던 대로 마음을 좀 더 열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착잡함은 잠시 접어두고 2달만 꾹 참아보기로 했죠. 아이는 보통 아이였습니다. 낯선 환경에 처음엔 다소 어색해했지만 적응하는 데까진 하루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밥 차릴 때 은지 거도 같이 차려줘. 이제부터 엄마 아빠는 밥 따로 먹을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 둘 밥은 네가 차려야지. 뭐야, 난 일하잖아. 그러면 나중에도 애를 굶길래? 일 핑계 대고 그러자 딸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엄마는 애 돌보는 거 하나도 도와주지 않을 예정이야.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 홍 씨는 아주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홍 씨에게 서운해했죠. 약속은 약속이니까. 약속이란 말에 딸은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기로라도 해내보겠다는 의지가 엿보였죠. 그날 이후로 딸의 전쟁 같은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눈을 떴을 때부터 잠에 드는 그 순간까지 오로지 육아는 딸의 몫이었습니다. 식사, 목욕, 빨래, 놀아주기, 밤에 재우는 일까지 말이죠. 그런데 딸은 아이의 삼시세끼를 챙겨주는 것조차 힘에 부처했습니다. 아니, 무슨 밥때가 이렇게 금방금방 와? 진작에 밥을 먹고 소파에 있던 홍 씨가 딸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도와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딸은 식사 문제로 제일 스트레스 받아 했습니다. 딸이 집에 있다고는 하지만 노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 하는데 자꾸만 방 밖으로 나와야 하니 일이 진행이 잘 안 되는 듯 했죠. 언니, 나 그림 그렸는데 보여줄까? 지은아. 언니 지금 일하고 있어서. 이따가 봐도 될까? 지금. 잠깐만. 딸의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딸의 방을 들락날락 거리는 아이. 그리고 차마 싫은 소리는 하지 못하고 10분에 한 번씩 나와보는 홍 씨의 딸. 차마 웃지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안 자니? 아이를 재우고 나온 딸이 11시가 넘도록 자질 않고 있자 홍 씨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퀭한 얼굴을 한 딸이 대답했습니다. 낮에 일을 별로 못해서 하던 일은 마무리하고 자야 해. 얼마나 걸리는데? 해봐야 아는데 앞으로 3시간? 4시간? 아이고 어쩌냐? 엄마는 먼저 잘게. 알았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 7시쯤 아이가 일어나 온 집안을 휩쓸고 다녔습니다. 처음엔 얌전히 눈치를 봤던 아이는 어디 간 것인지 몰랐습니다. 집이 편해졌는지 천방지축이 다 되어 있었죠. 저 배고픈데. 1시간 정도 이것저것 하며 혼자 놀던 아이가 홍 씨에게 배가 고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 씨는 딸의 방으로 들어가서 자는 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일어나봐. 애가 배고프댄다. 배고프대. 밥 차려줘야지. 그러자 딸이 인상을 팍 썼습니다. 엄마가 좀 차려주면 안 돼? 나 어제 새벽 3시에 잤어. 엄마랑 아빠는 지금 나갈 거야? 어디 가는데? 일 가? 아빠 오늘 쉬어. 약속 있어서. 홍 씨는 되도록이면 집을 비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딸이 의지하지 않고 정말로 혼자서 아이를 돌보길 바라기도 했고, 딸이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싫기도 했습니다. 은지 데리러 왔습니다. 주말에 남자가 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두 손에는 과일 같은 걸 잔뜩 들고 왔습니다. 아이를 놓고 돌아서던 때와는 사뭇 달랐죠. 그런데 그것도 처음 한두 번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양손은 가벼워졌고 나중에는 주말에 데리러 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뭐야? 데리고 가야 내가 일을 하든 쉬든 하지. 뭐? 상식적으로 지금 친구를 만나러 가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난주에는 연락도 거의 안 했잖아. 은지 걱정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데리러 오라고. 딸의 방문을 열려다가 들리는 소리에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이가 뛰어와 방문을 열려고 하자 홍 씨가 말렸죠. 할머니랑 그림 하나 그릴까? 언니 주게. 좋아요. 딸이 남자와 다투는 모양이었습니다. 힘들만도 했습니다. 요즘에 딸이 웃는 모습을 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았죠. 언니, 나 이 반찬 싫은데. 왜 싫어? 멸치 먹어야 돼. 언니가 볶은 거야. 맛없어. 햄 없어? 아침에도 햄 먹었잖아. 그럼 나 안 먹을래. 은지야, 반찬 투정을 하던 아이는 밥을 안 먹겠다고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를 보며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아빠 집에서 조용히 좀 쉬고 싶으니까 애 데리고 어디라도 좀 다녀와. 어디? 뭐 놀이공원이나 동물원이나 그런데. 이번 주말에는 일 없다며. 그 사람도 이번 주는 데리러 못 온다고 그랬잖아. 일 없으니까 쉬려고 했는데. 애가 있는데 어떻게 쉬어? 그러자 딸의 표정이 무척 나빠졌습니다. 그런 딸을 홍 씨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점쯤 딸이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가 저녁 시간을 넘겨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딸은 말없이 아이를 씻기고 재웠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잠들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딸은 남자와 자주 다투는 듯 보였습니다. 나중에는 아이가 들을까봐 홍 씨가 다 조마조마했습니다. 은지야, 언니 일해야 되니까. 이거 만화 보고 있어. 그 전에는 문 열면 안 돼. 알겠지? 알았어. 배고프면 과자 꺼내 먹고. 그런데 애가 그걸 기억하면 애가 아니었습니다. 언니, 이거 할 수 있어? 아이가 딸의 방문을 열고 희한한 포즈를 취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스스로의 머리를 쥐어 뜯었습니다. 못해. 언니는 못해. 그러니까 문 닫고 나가줄래? 다소 거친 음성의 아이가 놀란 듯 보였는데 이내 웃으며 다른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럼 이건? 그러자 딸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쩐지 아슬아슬해 보였죠. 잠을 하도 못 자서 눈밑은 거뭇거뭇했고 안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왜 또 안 먹는다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아이스크림 먹지 말라고 했잖아. 맛이 없어. 맛이 없어도 먹어야지. 나 집에 갈래. 뭐?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아이. 딸이 깜짝 놀라 묻자 아이가 울상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재미없어. 언니는 놀아주지도 않고 맨날 일만 하고, 밥도 억지로 먹으라고 그러고, 놀이터도 같이 안 가주고, 그냥 유치원 갈래. 입이 오리처럼 튀어나온 아이. 그때부터 집에 가겠다고 떼를 썼습니다. 처음엔 아빠가 바빠서 안 된다고 했던 딸이 며칠 더 지나자 스스로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저히 더는 데리고 있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은지 데리고 가. 그리고 또 몇 분간 실랑이를 하는 것 같았죠. 결국 이틀이 더 지나서야 남자가 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빠 바쁜 일 끝났대. 언니는 은지랑 더 있고 싶은데 은지도 집에 가고 싶다고 그랬지? 맞아. 다음에 또 놀러 올게. 그래. 그렇게 아이는 갔습니다. 내 자식을 남의 집에 보내놓으면 혹시라도 눈칫밥을 먹지는 않을까 안절부절 못할 것 같은데 남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딸이 애가 궁금하지도 않느냐고 다그칠 정도였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나는 동안 딸은 많은 생각을 한 듯 했고 딸과 남자의 사이도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가끔씩 딸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남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같기도 했지만
그건 어쩌다 한 번이었습니다. 그러니 결혼하게 되면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홍 씨가 보아도 훤했습니다. 딸이 콩깍지가 쓰이긴 했어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겪어보지 않았을 때였다면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삶을 살아보니 깨달은 바가 있는 것 같았죠. 아이를 보내고 난 뒤에 딸은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홍 씨도 그런 딸에게 2달을 못 채웠다는 사실을 굳이 일깨워주진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 알 테니 말이죠. 홍 씨도 이제는 딸의 말을 한 번 더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달 반 동안 집안에서 7살짜리 아이와 씨름한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딸이 그래도 곧 죽어도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않겠나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반대할 만큼 반대했으니까 그때 가선 우리도 체념하자.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죠. 그래도 마음고생 많이 한 것 같아서 안쓰럽네.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쉬울 리가 없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도 힘든데 말이죠. 그렇다고 애가 알아서 크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걸 홍 씨의 딸은 이번 기회에 깨달은 듯 했고, 비혼주의자였던 딸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일이었죠. 나 이 결혼 안 하기로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안도감에 숨 쉬는 것도 까먹을 지경이었습니다. 애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 그러자 딸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애도 애지만 그렇게 무책임한 남자랑은 결혼 못 하겠어. 그간 남자가 보인 태도가 문제인 듯 했습니다. 홍 씨는 남자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이 상황이 웃겼습니다. 10년 수명이 줄어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도 결국엔 홍 씨의 딸이 새엄마가 될 뻔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딸도 정신을 차렸으니 이런 해피엔딩이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딸이 헤어지자고 했는지 집까지 찾아와서 기다리기도 했고, 수시로 전화를 해서 딸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노력했습니다. 네가 은지 엄마 되어주고 싶다며. 나는 오빠랑 결혼하려고 엄마가 되려고 했던 거야. 애 엄마가 되려고 결혼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은지 있는 동안 전화 몇 번이나 했어? 밖에서 만나면 피곤해하고 얼른 은지 데리고 들어가 보라고 했잖아. 몇 번이나. 그건 나도 모처럼 애 없이 지내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거였지. 애 키워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면 나는 아니야. 집 앞까지 찾아온 남자와 딸이 하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딸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좀 떨어진 곳에서 계속 지켜보았죠. 하지만 남자는 한참 대화를 하더니 뒤돌아섰습니다. 언성은 높였지만 그래도 별다른 일은 없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괘씸했습니다. 10살이나 어린 여자를 데려다가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게 할 생각이었다니. 그게 누가 됐든 내 딸은 그러지 않길 바랐습니다. 나중에라도 마음을 돌려준 딸에게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딸이 들어오기 전에 홍 씨가 얼른 먼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에 딸이 들어와서 홍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완전히 헤어졌어. 그동안 속상하게 해서 미안. 됐으니까 맛있는 거 해서 밥이나 먹자. 박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며 남몰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설령 딸이 결혼을 안 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은 결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어리니 다른 좋은 인연을 만나도 되고 말이죠.